여러분, 혹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 나는 좋은 마음으로 배려했고, 갈등을 만들기 싫어서 웃으며 양보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은 나를 좋은 사람이 아니라 쉬운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며느리가, 살가웠던 친구가, 믿었던 직장 동료가, 어느 순간부터 나의 호의를 마치 자기 호주머니에 든 돈처럼 당연하게 꺼내 쓰기 시작하죠. 부탁을 거절이라도 하면 오히려 당신이 변했다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며 이런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착하게 산 게 죄일까?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자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의 그 외롭고 처절한 시간 속에서 제자들과 아들들에게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이기적이라. 끝없이 베풀기만 하는 자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 든다. 라고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못되게 구는 법을 알려드리는 영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더 이상 헐값에 팔리지 않도록 당신의 친절에 품격이라는 갑옷을 입히는 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소리를 높여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얼굴을 붉히며 얼굴을 붉힐 이유도 없죠. 정약용 선생의 엄중한 가르침을 통해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옷깃을 여미고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게 만드는 법. 그 핵심적인 인생 철학 5가지를 오늘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쏟았던 그 귀한 정성이 왜 상처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무엇을 바꾸면 당신의 인생이 을의 관계에서 진정한 어른의 관계로 격상될 수 있는지. 18년 유배 생활의 지혜가 담긴 오디오북을 펼치듯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매일부터 당신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공기가 달라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이제 그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시간입니다. 제1장. 설명이 길어질수록 당신의 권위는 증발한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에서 오해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내가 상대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을 때, 상대가 나를 매정한 사람으로 오해하거나 우리 사이에 금이 갈까봐 전전긍긍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거절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나도 모르게 아주 친절한 설명가가 되기로 자초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동네 모임에서 굳은 일을 떠맡기려는 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오늘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침부터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 예약도 되어 있고, 오후에는 또 아이가 학교에서 일찍 온다고 해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다음엔 꼭 갈게.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한 번쯤 겪어보신 익숙한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이것을 예의라고 부르고 진심 어린 양해라고 믿지만,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와 정반대의 엄중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말이 많은 자는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자여, 구구절절 변명하는 자는 이미 기선을 제압당한 자다 라고 말이죠. 심리학적으로 볼 때도 당신이 거절의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는 그 순간, 상대방의 뇌는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무너뜨릴 틈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거절의 이유를 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번복할 수 없는 결정이 아니라 서로 조건을 맞춰야 하는 협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 어느 동네에나 있을 법한 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정 여사님은 평소 천사로 통하며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이 주말 바자회 음식 준비를 도와달라고 하자 정 여사님은 친정어머니 생신이라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며 아주 정중하고 길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머, 정말 죄송해서 어쩌죠? 그날 저희 친정엄마 생신이라 가족들이 다 모이거든요. 식당도 미리 예약해놨고 제가 장녀라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정말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러자 이웃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니, 그냥 생신인데 식사만 하고 잠깐 오면 되잖아요. 음식은 전날 미리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 여사님 없으면 이번 바정에 망치는데 너무 자기 가족만 생각하시네. 결국 정 여사님은 죄송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전날 밤을 새워 음식을 준비했고 정작 어머니 생신 파티에는 초췌한 얼굴로 늦게 도착해 가족들에게 원망을 들었습니다. 정 여사님의 친절한 설명이 오히려 상대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자신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 이 여사님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요청을 받았을 때 그녀는 짧고 담백하게 답했습니다. 그날은 선약이 있어서 어렵겠습니다. 도와드리지 못해 아쉽네요. 사람들이 무슨 약속인데 그래요? 잠깐만 시간 내줘요 라고 캐물어도 이 여사님은 그저 부드럽게 웃으며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날은 도저히 안 되겠네요.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이 여사님에게는 더 이상 때를 쓰지 못했습니다. 구구절절한 설명이 없으니 공격할 틈이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은 이 여사님은 공과 사가 분명한 분이다 라며 그녀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위험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위험은 화를 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말에 무게를 싣고 함부로 자신의 내면을 보이지 않을 때 생겨나는 기운입니다. 선생은 군자는 그 말하는 것이 물 흐르듯 유연해야 하나 그 경계는 바위처럼 단단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거절할 때 당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 마음속에 미움받을 용기가 없기 때문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그 마음이 결국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침범해 올 때 딱 3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잘못한 것이 없다면 미안하다는 말을 아끼십시오. 불필요한 사과는 당신을 가해자로 만듭니다. 둘째, 이유는 일이 있습니다처럼 단 한 문장으로 끝내십시오. 셋째, 거절 뒤에 찾아오는 짧은 어색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공백을 변명으로 메우지 않고 견뎌낼 때 당신의 품격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당신의 한정된 자원인 시간과 에너지를 남의 기분을 맞추는데 다 써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준을 단단히 세우고 표현을 간결하게 할 때 그 사라진 설명의 자리에는 비로소 당신에 대한 타인의 예의가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2장 화내지 말고 조용히 문을 닫아라. 인간관계에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마주할 때 우리는 흔히 화를 내며 대응하곤 합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소리를 높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화를 내는 순간 당신은 상대방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꼴이 됩니다. 당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읽히고 당신이 가진 미천을 드러내는 셈이니까요. 타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신을 배신하고 등을 돌린 수많은 이를 지켜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화를 내고 영리한 자는 무시하며 현명한 자는 조용히 거리를 둔다 라고 말이죠. 심리학적으로 분노는 상대에게 주는 무료 에너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내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당신이 격렬하게 반응할수록 아, 내가 이 사람의 감정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구나 라며 오히려 쾌감을 느끼고 당신을 다루기 쉬운 장난감처럼 여기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를 경계하며 산처럼 무겁게 움직이고 물처럼 깊게 생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상대가 선을 넘었을 때 당신이 보여줘야 할 것은 뜨거운 불꽃이 아니라 차가운 얼음 같은 침묵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만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열려있는 24시간 편의점 같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리한 부탁을 해도 자기 삶을 깎아가며 다 들어주니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들도 어느새
여기는 언제든 열려 있으니 예의를 갖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평생을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며 사셨던 송할아버지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이웃의 택배 심부름과 화분 관리를 단연하게 해주다 보니 나중에는 고맙다는 말 대신 택배 상자가 찌그러졌으니 조심해달라는 무례한 요구를 듣게 되셨죠. 할아버지는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편의점에 셔터를 내리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젊은이가 택배를 부탁하자 이제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남의 물건 맡아주는 게 부담스럽네. 앞으로는 무인 택배함을 이용하게나 라고 짧게 답하셨습니다. 구구절절한 설명 없이 제공하던 서비스를 딱 끊어버린 것입니다. 젊은이는 당황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조용한 문 닫기가 100마디 호통보다 무겁게 다가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위험은 있되 사납지 않아야 하고 온화하되 만만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위험은 바로 예측 불가능한 단호함에서 나옵니다. 무례하게 구는 사람에게 따지지 마십시오. 대신 그 사람에게 제공하던 당신의 정성과 시간, 웃음의 농도를 조용히 줄이십시오. 상대가 무슨 일 있냐고 물으면 그저 좀 바빠서 그렇다고 답하며 당신의 공간으로 물러나면 됩니다. 이 설명 없는 거리감은 상대방에게 본능적인 불안감을 심어주고 내가 선을 넘으면 정말로 이 사람을 잃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 당신의 마음은 아무나 신발을 신고 들어와 어지럽힐 수 있는 공원이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은 군자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기에 남들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껏 당신이 상처받았던 이유는 당신의 대문이 너무 낮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는 당신의 에너지를 회수하십시오. 무례한 사람에게 쓰던 배려와 감정을 모두 거두어들여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조용히 문을 닫고 내면을 채우는 데 집중할 때 당신에게서는 싸우지 않고도 상대를 제압하는 침묵의 힘이 뿜어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제3장 품격은 일관성에서 나온다. 제2장에서 우리는 무례한 사람에 대해 조용히 행동의 셔터를 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문을 닫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예리해서 당신의 태도가 기분에 따라 널뛰기 시작하면 그 틈을 타 다시 당신을 흔들려 들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분이 좋을 때는 다 줄 것처럼 굴다가도 일이 꼬이면 금세 안색이 변하며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결코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이 맞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마음에 거리를 두죠.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고통 속에서도 상황이 너를 흔들지라도 너의 태도는 한결같아야 한다.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위다. 라고 엄히 가르쳤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이 관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은 상대의 악의가 아니라 바로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상대가 언제 화를 낼지 몰라 눈치를 보게 만드는 사람은 결코 존중받지 못하며 오히려 감정 조절을 못하는 가벼운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를 두고 경박함은 스스로를 천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박함이란 단순히 가벼운 행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혹은 내 기분에 따라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수시로 변하는 감정의 변덕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쁠 때는 관대하다가도 내가 힘들 때는 날카로워지는 사람을 누가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은 기쁨과 슬픔이라는 파도 아래에 깊고 고요한 심연을 유지하는 부동심이야말로 무시당하지 않는 품격의 뿌리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성현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네 가정과 인간관계에서도 고스란히 증명됩니다. 평소 늘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며 가족들에게 깊은 신뢰를 받았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이라 불리던 이분은 자식들에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든든한 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위엄은
호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듯 기쁜 날에도 과하게 들뜨며 경거망동하지 않았고, 지독한 몸살로 몸이 아픈 날에도 애꿎은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는 대신 할머니가 오늘은 기운이 좀 없으니 조용히 쉬고 싶구나 라며 차분하게 자신의 상태를 전달했습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온도를 유지하는 그 일관성이 열마디 잔소리보다 무서운 권위와 존중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선생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심지가 굳은 사람은 갑작스러운 기쁨에도 가벼운 웃음을 보이지 않고 뜻밖의 노여움에도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배설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매 기분이 나의 태도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결심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얻은 노여움을 집으로 가져가지 않는 불천노의 자세를 가질 때 당신은 어디서나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은 비로소 당신의 영역을 존중하게 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꺾이기 쉽지만 수백 년을 견딘 고목은 누구도 함부로 손대지 못합니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서 있을 때 무시하던 사람들은 당신의 그림자 아래에서 스스로 예의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제 사상, 언제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 나의 태도를 일관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상대방이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 소모품으로 여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자식이나 친구가 부르기만 하면 하던 일도 멈추고 달려가는 5분 대기조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이것을 지성체다운 헌신이라 믿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본성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처절한 고독 속에서 뼈아픈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사람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얻기 힘든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경제학의 희소성 법칙이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당신이 항상 나 시간 많아, 언제든 괜찮아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시간 가치는 영원이 되고 당신이라는 존재는 상대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여백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박 선생님과 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퇴직 후 오직 자식들의 연락만 기다리며 사셨던 박 선생님은 아들이 이번 주는 바빠서 못 가요 라고 하면 힘없이 그래 알았다 하며 전화를 끊고 주말 내내 TV만 보며 아쉬워하셨습니다. 아들에게 박 선생님은 언제든 그 자리에 있는 외롭고 불쌍한 아버지였고 아들은 갈 때마다 효도라는 의무감에 짓눌려 오히려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비어있으니 아들은 아버지의 시간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최 선생님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최 선생님은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갈까요? 라고 물어도 선뜻 오냐? 라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달력을 확인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쩌지? 이번 주는 내가 복지관에서 서예 배우는 날이라 시간이 안 되겠구나. 다음 주 일요일 오후는 비어 있으니 그때 보련? 사실 최 선생님도 아들이 보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식을 기다리는 대신 자신의 삶을 배움과 취미로 꽉 채웠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돌봐드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기 삶을 멋지게 꾸려가는 존경스러운 어른으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미리 약속을 잡고 아버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된 것이죠. 당신의 시간이 귀해지니 타인도 감히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 역시 강진유배 18년 동안 지인들에게 외롭다고 매달리거나 나를 좀 보러 와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고독의 시간을 500권이 넘는 책을 집필하며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축적의 시간으로 썼습니다. 소인은 혼자 있을 때 근심에 빠지지만 군자는 혼자 있을 때 자신을 삼가고 내면을 채운다는 선생의 말씀처럼
혼자서도 완벽하게 행복하고 자기 세계가 확고한 사람을 세상은 절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군가 시간을 물을 때 1초 만에 응, 돼 라고 답하지 마십시오. 설령 시간이 비어 있더라도 잠시 일정을 확인하는 척하고, 가끔은 그날은 내가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 어렵다고 부드럽게 거절도 해보십시오.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소중한 인생이 있고 당신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그 시간을 침범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들이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 페이지를 타인의 무분별한 낙서로 채우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시간을 천금처럼 여길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귀한 존재로 대접하게 될 것입니다. 5장. 먼저 나서는 순간 하인이 된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말과 태도, 시간을 다스렸다면 이제 행동의 순서를 정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모임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숟가락을 놓거나 설거지를 도맡는 것이 착한 도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러한 자발적인 헌신이 때로는 상대방을 무례한 괴물로 만드는 독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제자들에게 요청하지 않은 도움은 공기처럼 단연해지고 부탁하고 얻은 도움만이 선물처럼 기억된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타인이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려는 자발적 하인 증후군은 상대로 하여금 당신을 우리를 서포트하는 낮은 위치의 사람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선생이 경계했던 이 요청하지 않은 호의가 관계를 어떻게 망치는지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느 권사님의 사례를 통해 뼈아프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3년 내내 굳은 일을 도맡았던 김 권사님이 하루를 쉬자 사람들은 걱정 대신 권사님 없어서 우리가 설거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며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권사님의 호의가 어느덧 그들의 권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정약용 선생 또한 유배지 초기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가 무례한 대우를 받은 뒤로는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 간청할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선생의 한마디를 금과 옥조처럼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군자는 상대가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그 도움의 가치가 바로 선다는 선생의 말씀은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은인이 될 것인지 하인이 될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3가지만 멈춰 보십시오. 첫째, 상대가 묻기 전에는 먼저 조언하지 마십시오. 둘째, 공동의 일에서 먼저 손을 들지 말고 상황을 지켜보십시오. 셋째, 타인이 감당해야 할 몫을 대신 짊어지지 마십시오. 친절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특별한 혜택이어야 합니다. 먼저 나서서 도우면 하인이 되고 부탁받고 도우면 은인이 된다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흔한 공기로 만들지 않을 때 세상은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에도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선한 마음을 지키면서도 세상에 무시당하지 않는 5가지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거절할 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는 간결함, 무례함에 화를 내는 대신 침묵으로 거리를 두는 단호함,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온도를 유지하는 일관성, 나의 시간을 천금처럼 여기는 자존감, 그리고 상대가 청하기 전까지 먼저 나서지 않는 신중함까지, 이 모든 가르침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리는 결국 자기 자신을 대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나를 헐값에 내놓고 아무나 들어오게 문을 열어두는데 어느 누가 나를 귀하게 사주고 비싼 값을 치르려 하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단단한 중심을 잡을 때 비로소 세상이라는 거친 파도는 당신을 삼키지 못하고 당신의 발 아래에서 조용히 잦아들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그 모진 세월과 사람들의 배신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위대한 학자로 남았습니다. 그 힘은 남들의 평가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를 가장 귀한 존재로 대접했던 꼿꼿한 선비의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착한 사람이라는 무겁고 버거운 껍데기를 기꺼이 벗어버리십시오. 대신 품격 있는 어른이 되어 당신의 경계를 지키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남들의 기분을 맞추느라 쓰던 에너지를 오직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데 사용해 보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가장 먼저 대접해 줄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에게 예의를 갖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보석은 스스로 빛을 내기까지 어둠 속에서 침묵하며 자신을 벼려매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 역시 이제는 무분별한 배려가 아니라 여러분을 지키는 단단한 광채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품격 있게 빛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